안녕하세요. 뭔가 실제보다 더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7회기 상담을 받고 나서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퇴근하고 뭔가 추가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희망으로 이렇게 쭉 버티고 있었는데 7회기 때 기질 검사를 하고 나서 TCA 검사 결과를 보고 뭔가 와장창 무너지는 꼬꾸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한 주만 좀 미룰 수 있겠냐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잠도 잘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전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지낸 게 아니었나 봐요. 일부러 퇴근하고 나서 스케줄을 싹 다 비웠거든요. 일찍 퇴근하고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자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었는데도 막 입술에 포진도 올라오고 사람들이 다들 잠 못 잤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안색이 되게 안 좋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상담을 종결하고 난 후에 조금 마음이 편해진 상태였는데 7회기 상담을 마치고 난 직후에는 정말 머릿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기분이었다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잊어버리자 하고 지내다가 출근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불안한 감정들을 막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적다 보니까 기질 검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현재 상태와 실제로 기질 검사에서의 상태가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나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이제 막 뒤졌던 거죠. 그래서 TCA 검사 해설 같은 것도 막 다 찾아보고 그거 하나하나 다 A4 용지에 적고 그랬거든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던 그 사진, 그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막 끄적끄적 거리면서 공부하듯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딱 적고 접은 다음에 차 조수석에 그냥 던져놨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판도라의 상자처럼 내 고민거리는 저기 다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되니까 나는 상담 시간까지 다 있고 정말 푹 잘 쉬어야겠다 하고 일주일을 보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상담을 했어요. 월요일에 이제 상담소로 갔는데 문을 열고 이제 선생님께서 맞아주시죠. 잘 지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반사적으로 네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뭐 차 뭐 마실래요? 이런 이야기 오고 가다가 둘 다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듣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워낙에 제가 기가 죽어 있다는 거를 선생님도 느끼셨다 보니까 되게 측은한 눈빛으로 안쓰러운 눈으로 저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잘 지냈다고 이야기를 했고 웃고 있었거든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뭐 직장에서 저 직장에서 차 마시고 와서 괜찮아요. 막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또 막 무너지더라고요. 선생님의 그 눈빛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데 꾹꾹 참고 있다가 저 멀리서 엄마 얼굴이 보이면은 그 서러움이 갑자기 막 이렇게 팍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 있죠. 막 서러워가지고 엉엉 우는 그런 울음처럼 꾹꾹 참아놨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한테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난 상담 끝나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걱정거리들, 불안한 것들을 이 종이에 다 적어놨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그 이후로 읽어보질 않아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 드리면서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제 머리에서 지워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보시는 동안 저도 살짝 봤는데 이제 기질검사 와 관련해서 제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익숙한 사람에게 그런 투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
에게는 뭔가 대화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익숙한 상황에서는 나의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뭐 조금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운동을 뭐 새로 배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환경을 막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 같은 걸 막 적어놨었던 거죠. 선생님은 그걸 보시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드셨나 봐요. 저는 한참 울고 있었고 꽤 오래 울다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못나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나 보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경계성 성격장애인들은 분노가 제일 커다란 감정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노예요.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이 분노가 타인에게 향하면 타인에게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고, 이 분노가 나에게 향하면 내가 자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살을 시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증상이 너무나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이다 보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되게 고층 아파트, 고층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밑을 보면 정말 까마득한 아래가 바닥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닥을 보면서 저는 종종 자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직접 눈으로 보면 무섭기는 한데 참 떨어져서 죽는 게 안 무서운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자살 사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기 싫은 순간이죠.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경계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그 자살 사고가 분노 때문에 내가 이 분노를 어찌하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는 행동, 자기에게 상처를 내는 그런 행동으로 이 분노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 죽고 싶었을까? 내가 언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하고 그 감정을 떠올려 봤는데 저는 슬픔이었거든요. 전 슬픈 감정이 들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너 경계성 성격장애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고가 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진짜 못됐다. 나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에는 그 분노를 남자친구에게 표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공격적으로 대했으면서 정작 슬픔은 나에게로 투사를 해서 지금 네가 슬프다고 죽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전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에게는 그렇게 상처를 줬으면서 그래서 너는 슬퍼서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되게 의외의 답변을 주셨거든요.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었죠. 저를 보고서는 그래서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화라도 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화 많이 낸 것 같은데. 근데 그 화를 냈던 경험들은 다 남자친구에게였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다는 건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 빼고 내가 누구한테 최근에 이렇게 화를 내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화내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아, 그래도 남자친구한테는 있었으니까 약간 이렇게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그 남자친구는 선생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선생님의 약점인 그 불안을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뒤흔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는 이렇게 비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끝이었으면 간단했겠지만 이미 더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저의 못난 모습들이. 그래서 더 있어요? 하는 마음으로 막 더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최근에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아침에 최근에 특히나 위에 지방은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저희도 화요일인가에 아침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는데 트럭에 그 트럭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2인승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럭 있잖아요. 작은 트럭. 그 흰색 트럭 위에 진돗개 한 마리가 타 있는 거예요. 짐칸에. 눈이 오는데 눈을 맞으면서요. 눈도 엄청 펑펑 내렸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 그 강아지가 눈을 맞고 있는데 아, 그래. 뭐 자리가 없다고 칩시다. 2인승 사람 타는 자리에 개 태울 자리가 없어서 그 트럭 짐칸에 태웠다고 쳐도 그래도 내가 키우는 내가 아끼는 자식 같은 강아지면 떨어지지 않게 목줄이라도 해놔야 되잖아요. 목줄이 없으면 끈으로라도 묶어놔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짐칸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차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휘청거리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휘청거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짐칸에서. 전 이제 차 속에서 그 운전을 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 아이가.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키우는 개는 아닐 것 같고 그럼 어디 팔려가는 중일 텐데 저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 중이라 지금 뛰쳐나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만약에 제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 차를 멈춰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고 싶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원래는 제가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타 지역에서 제가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차가 없어도 되는데 제가 차를 왜 샀냐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제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인력사무소 있죠. 인력사무소에서 새벽에 이제 어른들, 저희 아빠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이 이제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인력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정작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나름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데 차도에 고양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런 것들만 봐도 저는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강아지는 어쩌면 행복할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 모습이 되게 못나 보인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하고 짐칸에서 처량하게 실려가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선생님의 그림자를 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습이 별로예요. 저의 그런 모습이.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 없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선행인데 나는 그러지를 않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을 돌보면서 도우면서 그러니까 나조차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돕는 것 같아서 그런 이기적인 내가 너무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아니, 그 정도도 못 주워 먹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가져도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은 게슈탈트 상담 이론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사람은 자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자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사고는 잘 하면서 타인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영화 소울 아시죠? 소울에서 보면 그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유령이라는 존재가 되거든요. 아주 새까만 먹구름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면 주변에서 아무리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 진짜 별로야. 나 너무 이기적이야 하면서 상담 가기 일주일 전까지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머리로,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결론이 저는 그쪽으로만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논리 없는 비논리적인 저의 생각을 이제 논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깨부셔 주셨던 거죠. 그리고 원래 이타적인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줘야 타인도 사랑해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세요? 본인한테 돌보는 게 뭐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정작 저는 나 좀 도와줘, 나 좀 돌봐줘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봐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제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나 좀 보살펴달라고 말했던 적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살펴달라, 도와달라, 돌봐달라 이런 말을 안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그래서 당신이 얻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제 손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아까랑 비슷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그럼 지금까지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미워해 본 적은 많은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어요. 감정적으로 순간 미웠던 적 말고 진짜 한 사람을 죽도록 미워했던 적,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적이 있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미움받는 거를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경계성 성격장애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던 건데, 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버릴까 봐 그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감정을 투사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그 감정이 투영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지전능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조종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화를 내요. 시비를 걸어요. 이 사람은 멀쩡한 상태인데.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화를 내면 상대도 참다 참다가 빵 터져서 저에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제가 남자친구랑 전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는 싸우다가 내가 욕을 하면 웃는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가 욕을 웃기게 했나 보지라고 말하고 그냥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막 화를 내고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가 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뭐 깜짝 놀란다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식 웃으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근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잊고 살다가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에 그게 있으니까 너무 절망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웃었을까?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기저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조종했다. 뭔가 의기양양한 마음에 웃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웃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자기는 알 것 같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대를 이상화 시켜 놨잖아요. 되게 좋은 남자친구, 내 이상형으로 이상화 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면도 있네 하는 생각에 웃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설득이 됐어요. 아까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조종했다. 이 사람의 감정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는 의기양양함보다도 그냥 이 사람이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웃겼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설득이 되었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덧붙여서 뭘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상대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입장인데, 상대도 그 감정을 투영받아서 똑같이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내는 사람의 분노가 이렇게 수그러든대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똑같이 화를 내는 식으로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피식 웃고 말면 그 감정을 튕겨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피식 웃고 있으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헤어질 때 그러니까 막 한참 정 때라고 막 모진 말 했을 때 했던 말인데 자기는 그때부터 너 미친 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랑 안전하게 잘 헤어질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욕을 섞어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그때부터 너 미친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많이 충격이었나 봐요. 겁이 많이 났겠죠.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나 미친 사람인가? 내가 진짜 미친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 근데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쳤다고 했거든요. 미친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하면서 많이 우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만남뿐만 아니라 헤어질 때도 서로 간에 예의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상대의 감정을 완전히 밟아놓고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헤어지고 상대 마음 추스릴 시간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모질게 헤어지고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한참 울다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중에 또 그런 전 남자친구처럼 말 잘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에게 끌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만나고 있는데 헤어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헤어지고 또 이렇게 상처는 받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처는 또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상담이니까 선생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던 게 이기적으로 굴어야 된다고, 최대한 이기적으로 굴라고, 상대 생각해주지 말고 다음 연애 때는 최대한 그냥 자기 생각만 하라고. 그래도 옆에 머물 사람은 머물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정말 마음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아, 내가 이 사람 품어줘야겠다. 잘 돌봐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런 사람들 눈에는 선생님 하는 행동이 뻔히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선생님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나쁜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고. 자기 자격증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심호흡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다고 걱정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자의식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끊고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못났다. 나 너무 별로다. 나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다 하는 그 어떤 논리도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선생님께서 깨주셔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8회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끝인사 할 때가 됐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많고 많은 상담소 중에서 자기를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운이 좋았어요. 저 내년에 또 힘들다고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래도 안 적었는데 선생님께서 오죽 걱정을 하셨으면 자기 상담비 안 받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었고, 그 정도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고, 그리고 다음에 남자친구 생기면 꼭 데리고 오라고, 그거는 자기가 꼭 봐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되게 많이 아프고 되게 많이 울고 되게 많이 치유받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만큼 힘들기도 했고요. 상담을 끝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많이 아파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선생님 말 맞다나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좋은 남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의 잘못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당연히 다 맞겠거니 믿어버리고, 저는 정작 그 사람을 그렇게 욕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미안했고, 내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에 되게 많이 자책을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독한 말들을 많이 뱉었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지?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이렇게까지 힘들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배운 게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그러니까 나 귀한 줄을 알아야 나를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상담 중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돌봐달라고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저는 나까짓 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타인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에도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내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모든 권리와 선택은 상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너 귀해, 너 진짜 귀해, 너 잘하고 있어, 너 좋은 사람이야, 너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쁜 사람은 더더욱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상대가 나를 정말, 나한테 정말 못했다. 전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우습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제 생각을 말한 거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다, 내 이야기를 한 거였고, 선생님은 제 생각을 반박한 거였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근데 아마 내가 나를 귀하게 안 여겼으니까 상대도 저를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당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상대도 나를 무시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귀하게 여겨야겠다.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나부터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의 못난 모습을 자꾸 고치려고 했었거든요. 나 뭐 하면 안 되고, 나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좋은 남자 못 만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다 보니까 도저히 해결 방안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저한테 채찍질을 하고, 자꾸 뭘 더 배우려고 하고, 자꾸 막 달라지려고 하고, 나를 깨부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각을 하다가는 제가 가루가 돼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랬는데 오히려 저를 채우다 보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이 드네요. 아마 이 영상 한 편으로는 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 이 회차의 타이틀을 달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종결 그리고 주어진 새 삶이라고 적었거든요. 종결은 종결인데 상담은 종결인데 이제부터 내딛는 발걸음은 완전히 다른 발걸음일 것 같더라고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언제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밝고 유쾌한 주제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힘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